오늘은 모녀 사이의 갈등과 관계 해법으로 모녀의 세계라는 책을 쓴 김지윤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김지윤 작가님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볼게요. 김지윤 관계 전문가. 문예창작학과에서 소설을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서는 가족 상담을 공부하셨습니다. 말하자니 일이 커지고 안 하자니 속이 터지고 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라. 직장 생활도 연애처럼 달콤살벌한 연애 상담소. 고백하기 좋은 날, 사랑하기 좋은 날 등이 있습니다. 이 모녀의 세계를 읽기도 전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김지윤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모녀 관계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네. 이런 것들에 제가 좀 공감을 못한 채로 대화가 진행이 될까봐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네. 읽으면서 순간순간 계속 놀라는 거예요. 나 네. 이거 모르는 세계인데 왜 이렇게 잘 알지? 제가 직접 겪은 관계는 아니지만 제 친구들이나 네. 동생이나 언니들을 통해서 제가 이미 목격한 세계인 네. 거예요. 그래서 아는 세계인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네. 어른들이 사는 거 다 똑같다 이런 말 하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사랑받고 싶은 지점도 비슷하고 상처받는 지점도 비슷하고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 관계에서 기대했지만 절망하고 가슴 아픈 지점들은 되게 비슷한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다들 비슷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모녀들을 둘러싼 가부장적 배경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여러 가지 사회적 산물의 결합체가 바로 뒤틀린 모녀 관계의 형태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모녀는 아버지의 성만이 아니고 모녀들 사이에서도 대대로 대물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김지윤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 모녀의 세계 이 책은 모녀 관계만을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결국에 이렇게 두 모녀가 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타 등등의 다른 관계들이 각각의 엄마와 딸에게 적정거리를 잘 유지하거나 끌어당기는 역할을 잘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둘이 붙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결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모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두 종류였는데 빨리 써주세요. 네. 이거하고 또 하나는 모녀 관계에도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두 반응이었는데 전 이 두 번째 반응에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얼마나 그 약자들의 연대이면 이토록 주목받지 못했는가. 네. 왜냐면 고부 갈등 이런 거는 계속해서 공론화가 돼 왔고 모녀 관계는 저기 구석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편하지 않아.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 이제 이런 목소리가 저는 이제야 비로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와 아빠의 관계, 그 다음에 딸과 아빠의 관계, 딸과 오빠의 관계, 또 딸과 할머니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균형 있게 힘이 잘 당겨졌다면 모녀가 그토록 붙지는 않겠죠. 실제로 만약에 부부관계가 굉장히 건설적으로 좋은 케이스들은 모녀랑 그렇게 밀착되지 않는 케이스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역할들이 기능을 해주지 못할 때 모녀가 더욱더 붙으면서 뭔가 이제 생존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녀는 모녀를 둘러싼 다른 가족, 또 그 가족은 이 사회에서 또 받는 영향들, 누가 가해자다, 누가 피해자다 이렇게 참 쉽게 얘기할 수 없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고 돌고 물고 물리는 관계의 어떤 영향력들이 서로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직장 내에 압박이 있고 또 여전한 가부장적 가정 질서가 있고 이 질서 안에서는 가사노동, 육아노동의 공정한 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구조에서는 모녀 연대가 더 강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서글픈 연대가 사라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사회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준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지원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지만 저는 관계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우리 엄마를 나의 그 양육에 끌어들이는 어떤 케이스라고 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나의 파트너인 남편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또 이 남편은 많은 사회 구조 속에 맞물려 있겠죠? 나 하나 피곤한 게 낫다. 이러면서 보통은 끌어들이기를 되게 포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기 파트너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게 1차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엄마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최소한의 보장들을 좀 해줄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가사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 자체가 대단히 그 노동을 하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 네. 최근에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게 된 돌봄 노동 네. 하고도 좀 가치 면에서는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가치 인식 네, 면에서는 네. 살림과 노동 자체 가치가 높아지는 길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계산이 돼야지 네, 되는데 이 급여가 네, 네. 그죠? 그걸로 네.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에서 참 그 가치 인식이 같이 높아지지 않으면 굉장히 맞아요. 힘든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에 직업으로 존재하는 일 중에 쉬운 건 없다고 자기가 육아든 그 살림이든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깨닫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밀려주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피곤하지만 어른이면 다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불편한 일이 현실적으로 많이 생기죠. 그 팽팽함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는 네.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쳇바퀴가 이렇게 돌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죠. 네. 김지훈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서 엄마와 딸이 각자 독립에 이르는 길을 재미있고도 뭉클한 이야기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심리적으로 좀 떨어져라. 엄마의 감정이나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딸은 오히려 엄마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딸의 거리두기에 엄마가 적응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은 엄마 몫이다 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네. 엄마가 괴롭다? 엄마의 괴로움이다. 네. 아 세상에. 딸이 입는 옷 취향이 엄마 마음에 되게 안 맞을 때 있잖아요. 네.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 되게 마음에 안 들 때 엄마들이 꼬끝에 뭐라고 신랑이 하시다가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봐. 이런 네. 얘기가 꼭 마지막에 이렇게 딱 징처럼 박히거든요. 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한다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받는 메시지는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메시지를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괴로우면 그것까지도 내 몫인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 엄마들이 메시지를 되게 다르게 줬어야 돼요. 엄마가 볼 땐 영 아니지만 네가 원한다면 그냥 그렇게 입어. 그러니까 내 의견은 여기까지야. 엄마들이 이거를 약간 한 끗 차이인데 네 맘대로 해. 이러다가 네. 나중에는 너랑 똑같은 딸을 낳아가지고 네. 키워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엄마 맘은 엄마 맘이고 내 맘은 내 맘이니까 네. 엄마 우리 이제 각자 행복한 것을 합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서로가 원가정을 떠나지 못한 상태인 장녀와 장남이 부부로 만났을 때의 갈등도 쓰셨어요. 권위와 권위, 통제와 통제의 격돌입니다. 김지훈 작가님은 이런 부부 사이의 긴장을 낮추는 방법으로 내버려 두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말이죠. 혼자 술 마실 때 안주라도 한 접시 건네주고 홈쇼핑 볼 때 지갑과 전화기를 갖다 주고 저는 이런 노력들이 내버려 두기라기보다는 한쪽이 다른 쪽에 맞춰주는 일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이게 내버려 두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예 그냥 신경 쓰지 않는다. 안중에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내버려 두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존중하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아, 그게 존중인가? 네, 야, 너는 좋아서 하겠지. 이런 네. 태도인 건가요? 네, 그냥 이유가 있겠지. 네. 그런 존중감이 내버려 두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서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관심이 없다, 이제 포기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발전된 개념인데 너가 그렇게 하는 패턴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왜냐면 나도 그렇게 멈추지 않는 패턴이 있을 테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내버려 두기이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냥 신경을 끄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 배우자 사이에서 팽팽한 배우자일수록 서로가 싫어하는 행동을 못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아침마다 5시에 일어나서 빗자루 소리 크게 내는 게 너무 짜증이 나지만 그걸 절대 못 멈추기 때문에 내버려 두게 되는데 팽팽한 그 장녀와 장남 같은 경우에는 싫어하는 일을 서로 멈추지 못해도 서로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약간 지지해주는 건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홈쇼핑 볼 때 리모컨 갖다 주고 뭐 스포츠 뉴스 볼 때 맥주 한 캔 따준다는 그런 의미가 싫어하는 것을 멈추긴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균형이 굉장히 좋아지는 기브 앤 테이크?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니까 지지나 존중이라는 게 상호 간에 그게 벌어진다면 물론 멋진 관계가 되겠지만 권위라든가 어떤 통제 욕구나 이런 것들은 분이 굉장히 센 자아들인 거잖아요. 요 정도로 안 되는 커플들은 훨씬 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훨씬 더 긴 스토리와 네.
갈라지는 다른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메아리 효과가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하는데 선순환과 악순환을 계속해서 돌려받는 관계가 부부관계거든요. 관계의 균열이라는 게 진짜 별것도 아닌 것이 감정이 붙으면서 사이즈가 커지면서 진짜로 사이즈가 큰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현실을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진짜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부 상담 되게 심각한 사이즈로 하신 분들도 보면 솔루션 나가는 거 처음에 굉장히 간단한 솔루션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카락이 떨어졌을 때 오늘은 3번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변화의 솔루션이 네. 나가요. 근데 상대가 그거를 굉장히 큰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공을 하나 던지면 처음에야 되게 낯설지만 이게 3번 정도 반복되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나도 물 좀 이렇게 물이라도 한 컵 안 갖다 주는 걸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모든 처음에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지만 엄마가 처음인 것엔 예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엄마의 모든 걸 평가한다는 거죠. 엄마들은 그래서 육아를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데 육아에 있어서만은 이 잘의 기준이 상당히 높고 또 애매합니다. 한국에서는 육아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 스스로 자신을 탓하면서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제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엄마들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좀 길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가 이제 가장 이런 압박을 느꼈을 때는 언제였냐면 저희 애 5살,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그 압박을 받았었던 건 왜 학습지를 안 하냐. 한글을 배우지 않는 친구가 별로 없었고 저는 또 기업 강의를 다니면서 인간은 이렇게 쉴 수 없고 되게 열심히 항상 살아야 되고 계속되는 갈등과 이런 것들이 정말 끊이지 않는구나. 40대, 50대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내적인 힘이구나. 내적인 힘이 있으면 계속 딛고 일어나지만 그게 안 되면 관계 맺기도 어렵고 자기 일을 성취하는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40, 50대들을 만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마음의 갈등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되게 많이 느끼면서 단기간에 스펙이 좋은 사람도 나쁘진 않겠지만 40대, 50대에 약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대학은 잘 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40대 이후가 행복할 수 없다면 이게 과연 얘에게 좋은 것인가 최우승자는 누구인가 누가 행복한가 이런 거에 되게 고민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기는 노는 것이다. 네, 그쵸. 지금 무언가를 배우면 고통스럽다. 놀아야 된다. 이게 어쨌든 저의 개인적 기준이었어요. 제 주변에도 그때 뭐 하나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막 외국어도 막 엄청 많이 가르치고 막 이럴 때였기 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에 대해서 약간 메시지는 무관심하다. 네, 아주 네. 자기 일에는 막 저렇게 막 하면서 네. 애는 학습지 하나를 안 시키고 방치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네,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글쎄 나는 그냥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 라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에 그 도구적 모성이 굉장히 훌륭한 모성으로 각광받고 있죠. 도구적 모성이라 하면 계속해서 기능하는 엄마죠. 잘 먹인 다음에 비타민도 착착착 학원, 한글, 영어, 입시. 반면에 관계적인 모성은 굉장히 기능이 떨어져 있죠. 아이하고 대화하고 아이하고 그냥 공존하고 모든 기능이 사라지는 시점에서도 아이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관계적인 모성인데 보통 이제 20살이 되면 아이들이 떠나가야 되고 그럼 그때부터는 엄마하고 자녀로서의 어떤 기능을 떠나서 이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화할 수 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좀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약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하는 엄마로서의 어떤 모성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죄책감이 많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서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내가 관계적인 모성으로서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될 것인가를 두고 길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약간 비교를 낮출 수 있겠죠. 사랑한 만큼 상처 주고 가까운 만큼 원망스러운 모녀의 세계 부제인데요. 오늘 이렇게 모녀의 세계에 푹 빠져서 김지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